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작년은 고물가, 특히 기름값 때문에 유독 고생한 해였죠. 다행히 지금은 유가가 안정됐지만 소비자가 마음을 졸이던 때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냈고 10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는데요. 일각에서는 횡재하다시피 떼돈을 번 정유사들의 세금을 더 걷고 석유류 판매 가격 공개 범위도 더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진단에서 정유사 횡재세 부과 논란, 가격 공개 범위 확대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정유사의 과다이익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횡재세, 가격 공개 범위 확대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그리고 이서예 이컨슈머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기름값 때문에 작년 정말 고생했는데 그 틈에 그때 정유업계는 막대한 이익을 얻어서 횡재세 논란이 좀 일고 있었죠, 지난번에. 최근까지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이 횡재세 논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진정되지는 않고 있어요. 왜 이 논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이제 아시다시피 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고유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히 6월 달에는 이제 사상 거의 최고로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됐어서 사실 정유사가 이제 그냥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그럼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확대되면서 네. 가만히 앉아서도 정유사가 버는 돈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노력 없이 네. 수익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세금으로 거두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하반기 들어서 가격이 조금 안정되면서 그런 논란이 좀 잠잠해졌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정유사가 작년에 사상 이익이 최대로 나와서 성과급을 네. 과도하게 지급한다는 네.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횡재세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보너스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좀 시기 질투? 그래, 니들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익을 많이 냈어? 세금 좀 더 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인데 교수님 그럼 횡재세 물려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익 터무니없이 많이 내면?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유류 제품에 대해서 횡재세 부과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건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재세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야말로 거의 불로소득에 가까운 횡재에 대해서 매기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금광이나 이런 유전 이런 경우에 주로 광산이나 이제 채굴 산업을 대상으로 국제 가격이나 국내 가격이 심하게 변동을 하면 이 그냥 캐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말이죠. 앉아서 큰 돈을 벌게 되는데 정유 산업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 그런 예, 이거는 가격이 오르면 원유 가격이 비싼 원유를 들여와야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제 마진을 붙이는 건데 물론 유가 변동에 따라서 정제 마진 자체가 좀 변할 수는 있어요. 정제 마진이요. 예. 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싱가포르 현물 가격 그대로 기준 가격을 삼고 있고 휘발유나 경유를요. 거기에 이제 공급 비용이나 운반 비용, 보관 비용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횡재라고 할 만큼 전혀 높지가 않습니다. 많이 났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해는 대단히 기록적인 이익이 난 것뿐이고 작년에 엄청나게 났잖아요. 저희들이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제 부문 이익은 낮고요. 예, 이런 정유사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의 이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를 뽑아 쓰는 거죠, 원유에서. 그 부분의 이익률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훨씬 더 이익이 나요? 주로 석유화학 수출 많이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이나 원유에서는 여러 가지 또 석유화학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활유. 이 의외로 이 부분이 합치면은 그러니까 비정제 부분이 한 11% 영업이익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비정제 부분이 높다. 오히려 거기서 큰 이익을 벌고 있고 마진이 좋다 이거죠. 예, 이렇게 국내에 이렇게 공급하는 또는 해외 수출하는 쪽에서 버는 이익률은
우리 예상만큼 높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단적으로 말하면 지난 15년간 대략 32조 원 정도 정유 4개사가 이익을 벌었는데 예. 그중에 절반이 작년에 나왔어요. 지난 15년 동안에 15년 이익의 절반이 작년 한 해 다 집중된 것뿐이에요. 작년에 횡재했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이익이 몰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해에는 거의 적자나 큰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이고요. 이 정유 4사의 매출의 규모를 보건데 15년이면 이제 매년 2조고 그거를 4개사로 나누면 2조 2,500억인데 큰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큰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작년에만 유독 많이 돈을 벌었다.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만 이렇게 이익을 많이 냈을 리 없고 다른 나라도 많이 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나라들은 지금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이미 횡재세에 대한 법안이 이제 발의되면서 영국이랑 뭐 이태리 이런 데서는 횡재세를 25% 초과 이익분에 그러니까 지난 3년 평균보다 네. 초과로 이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제 횡재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맞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정유 쪽에 정제 마진으로 정유사의 경쟁력이 좀 평가가 되는 부분이라서 경제 마진.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수혜주나 동쪽에 있는 이제 국가들의 정제 마진을 비교했을 때는 네. 우리나라 정제 마진이 상위 20% 정도로 좀 높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우리 정유회사들의 네네. 정제 마진 원유를 들여다가 네네, 휘발유나 정제를, 경유를 만들어서 하는 그 차이 판매하는. 이익이 네네. 네. 높은. 상위 25% 이내에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제 마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쟁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오르면 국내 수익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구조이긴 하죠. 그러네요. 네. 조금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나라 정유는 국제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대단히 공장들이 있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정유 부분은 상당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동일한데 이런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다른 어떤 국가의 정유사보다는 정제반이 높을 수는 있죠. 하지만 판매 가격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경유나 휘발유를 더 비싸게 팔아서 높은 정제 마진을 얻는 것은 아니고 비용을 그만큼 많이 잘 절감을 해서 큰 이제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규모의 경제. 예.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해서 그렇죠. 능력이 그거죠. 뛰어난 예. 거네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횡재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점점 횡재세 이 논리가 좀 약해지는데 그러면 두 분은 횡재세 매기면 안 된다 쪽이에요. 예, 우리는 유전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고유가의 혜택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정제 마진은 그렇게 큰 이익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횡재세에 대해서 낼 수가 없다 이거죠. 될 수 없다. 이소혜 대표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사실 그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한 15년 정도 석유 가격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고유가가 지속될 때도 있지만 또 굉장히 저유가가 지속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년같이 많이 벌어서 횡재세를 냈는데 이제 갑자기 또 2020년처럼 될 일 없지만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그럼 이제 손실 보전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2020년은 이제 적자였나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유사들? 적자였고 급격하게 유가가 완전히 이제 하락을 그렇죠. 해서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갔던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만약 유럽 같은 경우는 유전을 갖고 있어서 본인들이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할 수도 있고 유전을 이제 채굴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세금으로 환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친환경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유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주유소와의 상생을 하는 그런 어떤 주유소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설비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2008년에도 있었는데 기금을 좀 마련해서 좀 그 저소득층이나 이제 취약계층에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횡재세보다는 번 이익의 일부라도 조금 사회와의 상생에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 직원들한테 이게 1000% 없는 보너스 요게 상당히 좀 갈등을 만들어가는 지금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 많이 버는 회사 직원들 성과급 많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것도? 예, 그렇죠. 뭐 저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본다면 그거는 뭐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데 한 가지 그 모사가 1000%에 가까운 연말 성과급을 지급한 배경은 네. 뭐 이익도 낮지만 그 회사의 특징이 이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환산해서 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가 상승분에 예, 대해서. 그래서 다른 정유사는 그렇게 줄 수도 없고 예. 주지도 않았고 그 회사의 어떤 일종의 룰에 의해서 예. 다른 정유사는 그렇게 주가가 거의 안 뛰었는데 그 H사만 좀 많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성과급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케이스죠. 예. 이건 예외적인 것이라 예. 이것을 갖고 정유사가 매년 이렇게 1000%씩 성과급을 줄 만큼 예. 그야말로 큰 이익을 내는 부분이다. 원래 이렇게 급여 수준도 높아요, 정유사들이. 예. 거기다가 1000%라니까. 뭐 회사의 방침이니까 뭐 저희들이 이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오해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까 그 유럽 얘기 해주셨잖아요. 횡재세 매기는데 미국은 혹시 횡재세 지금 매기려고 아직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둑놈이다라는 정유사들한테? 발언을 하긴 했지만 예. 뭐 아직 뭐 추진하겠다라고 딱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엑슨모빌이 유럽 측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유럽에 너무 이렇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첨언을 하자면 예. 사실 이제 우리가 22년 말에 현대오일뱅크가 이제 1000%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다 부글부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2021년에도 성과보급을 좀 많이 지급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2021년에도요? 네네.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이제 현대오일뱅크가 600%를 지급을 했고 600. 그보다 400% 포인트 높은 1000%를 지급을 했는데요. 2021년에 이미 다른 S사와 G사는 이미 1000%를 지급을 했고요, 기본급에. 그 당시에도? 네, 그리고 또 다른 S사는 1400%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뭐 몇 조, 뭐 다 합치면 누적해서 13조가 넘어가는데. 네 개 회사 13조. 네 개 회사에. 합해서. 근데 이제 이건 아직 4사분기는 포함도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4사분기까지 포함되면 더 많을 것이고 예. 그것에 이제 비례해서 성과급이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H사만 그럴지 아니면 다른 3사 그보다 더 많아질지 사실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뭐 물론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급을 주는 거는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사실 이 에너지가 사실 가정의 생활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반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싼 네. 가격을 찾아서 막 다니는데 사실 정제라는 거는 특별히 뭐 생산 활동에 회사가 더 투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재세 얘기도 나오는 건데 예. 뭐 특별한 노력을 더 추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도하게 받은 것을 직원들한테만 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상생이나 뭐 취약계층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아마 이 정유회사 직원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제 시설도 업그레이드하고 투자도 많이 해서 우리 마진을 높이는 능력 때문에 이렇게 벌었다.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아주고 보너스 많이 받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제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반도체 부문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변동이 심한데요. 예.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 그 가격이 좋을 때 예. 뭐 상당히 수십조의 돈을 이익을 내고 또 성과급도 많이 주는데 보통 이건 이제 기술 위주고 연구개발을 잘해서 한 대가다 이렇게만 이제 보고 정유사는 거의 불로소득으로 보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삼성도 대부분의 이익을 수출 통해서 내지만 우리 정유산업 부분에서도 대부분의 이익은 해외 부분에서 많이 옵니다. 국내 부분은 사실상 가격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불만스러운 눈으로만 볼 것은 그렇긴 아니다. 해요.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렇게 석유 제품을 수출해서 막대한 이익을 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튼 뭐 워낙에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니까 정부가 이제 유류세도 낮췄잖아요. 낮춰서 부담을 더 덜어주려 했는데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도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석유류 판매 가격 공개 범위를 좀 확대하자. 이 정부가 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거를 더 공개하자는 우선 정부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저희가 가격을 오피넷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피넷은 뭡니까? 오피넷이 이제 석유 가격 정보 시스템입니다. 예. 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정유사별로 우리는 이번 1월 2주에 얼마에 공급을 했다라고 리터당 얼마에 공급을 했다라고 주별로 정유사별로 이렇게 가격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석유 시장의 구조를 보면 정유사가 대리점을 통해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정유사가 직접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디다 공급을 하든 그냥 우리는 공급가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공급 가격만? 네. 네, 정부에서는 정유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얼마이고 네. 만약에 주유소에 공급하면 대리점 통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한 단계가 유통 단계가 줄어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좀 차이 나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유소에 판매할 때는 얼마인지 얼마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은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예. 근데 왜 지역별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사실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얼마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공개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으로 할 때, 주유소로 할 때 가격 얼마로 줬는지, 그리고 주유소로 할 때는 지역별로 가격 공급 가격이 얼마인지를 공개하겠다. 네. 정부가 지금 그런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이 효과는 어떤 효과를 지금 누리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정부는 만약에 유류세를 인하를 했다. 예. 그러면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과연 가격이 인하가 됐는지, 예. 또 대리점에서 주유소로 넘어갈 때 가격이 제대로 인하가 됐는지, 또 심지어 이제 주유소가 소비자 판매 단계에서 그런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죠. 내지는 국제 가격 주로 우리는 이제 싱가포르 현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가격 변동과 각 유통 단계별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싶어하는 것인데요. 예. 이게 조금 큰 이제 원칙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에서 어떤 원칙을?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앞 김밥집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좀 비싸요, 다른 집보다. 근데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좀 너무 비싸게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료값하고 그날 식자재 들여오는 가격하고 원가를 인건비 내지는 판매 가격 다 비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 영업의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다 공개하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다른 어느 선진국도 뭐 정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영업 정보를 공개를 하라. 이런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자유를 거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 이게 오히려 이제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겠지라는 예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기대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가격을 높이 추정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벌어지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데 우리는 시장을 좀 넓히고 싶어서 좀 적극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을 쓸 수 있는데 다른 회사가 높이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다른 회사 정보를 다 자기도 공유를 하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인 담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돼서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꼴이 된다 이런 거예요? 가격이 완전히 붙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경쟁이 다 있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경쟁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암묵적인 담합이 조장될 수 있고 또 실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거 동일한 논리가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런 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담합을 조정할 수 있다. 담합을 조정한다. 담합을 조장한다. 그러니까 경쟁을 줄인다. 다른 회사의 가격을 내가 다 보니까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유리할 때는 높여갈 땐 따라가고 뭐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석유류 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이 기업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 전략을 공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원칙에서 어긋난다. 그렇습니까? 이 파는 가격 좀 공개하는 게 그 정도 원가를 이렇게 다 공개하는 거와 같은 정도 효과예요?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않아요? 이제 석유를 이제 저희는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를 해서 제품으로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유를 들여오면 거기서 휘발유, 경유, 등유, 뭐 납사까지 해서 자동적으로 연쇄적으로 제품들이 생산되는 연산품입니다. 원유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뭐 휘발유가 몇 퍼센트 그 전체 원유 중에 몇 퍼센트 생산되고 경유가 몇 퍼센트 생산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냥 추정치 정도로만 영업이익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범위를 공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조 원가까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건 저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원가 얘기다. 공개하는 그건 것과 좀 다른 네, 얘기다. 다른 얘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이제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이제 또 정유사에서들도 말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 나라에서 이렇게 98% 이상의 석유 제품을 독과점 회사 4개가 수입을 해서 정제해서 판매하는 이런 나라들도 사실 없습니다. 전 세계에. 다른 나라는 대부분 수입사도 있고 뭐 본인들이 정제를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른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유 사사가 좀 독과점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과연 흡수가 돼서 소비자가 실제로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공개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류 가격을 판매 대상이나 지역별로 좀 나눠서 세부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르다는 게 우리 이세희 대표님 얘기인데 아까 교수님 아까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하려고 그러다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공개하려고 했던 거는 뭐였는데 왜 그 당시에는 못했어요? 하려다가?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일부 가격 지금 하는 것처럼 정유사 단계에서는 이제 공개가 그 이후에 계속 되고 있죠. 매주 그 평균 가격이 공급 가격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리점에 얼마에 팔고 있고 주유소에 얼마에 팔고 있는지 또 지역별로 이런 확대된 정보 공개를 시도를 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무의로 돌아간 적이 있죠. 그게 원가 공개랑 비슷한 그런 거였어요. 여기서 원가 공개라는 말 전 쓰지는 않았는데 예.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 아니고 공급 가격을 유통 단계별로 그 공개하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영업상의 중대한 정보가 될 수 있냐면 영업상의 중대한 전략이다. 네. 특정 지역의 이제 마켓 쉐어를 높이려고 조금 저가로 뭐 어떤 주유소나 대리점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가격 차별화가 돼 있거든요. 그때 딜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주유소 저장 탱크도 만들어주고 각종 설비도 해주고 세차장도 들여놔 준다 이런 조건 하에서 또 자금도 융통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요금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공개를 해버리면 이게 다 그게 포함된 가격인데 이걸 순전히 다 기름 유류 가격으로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노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을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이 있어서 공개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주 원칙 그 규칙을 잘 지키는 학교나 이런 집안이 있다고 할 때 그걸 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다 보게 하지는 않잖아요. 수업하거나 이렇게 식사하고 가족들이 대화하는 것을. 그래서 이거 자연스러운 보호 장치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업 전략을 이제 공개하는 거에서 좀 안 되겠다 절대. 네네네. 그러면 지금 정유 회사들의 이 정부가 지금 어떤 이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단계입니까? 시행령을 개정 발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체 규제위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이제 규제위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아마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거기서 통과가 못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명박 그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 네. 그러니까 규제위에서 10년 전에 통과가 안 됐는데 거의 비슷한 거를 다시 하려고 그런다. 네. 그 사람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입니까? 산자부는 거의 같은 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예. 거기 산자부 차원에서는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많이 다른 분들이고 구성은 다른데. 예, 그리고 이번 정부의 이제 경제정책 특징이 민간 주도의 혁신 경제고 창의를 중시하고 또 자유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런 가격 규제를 이게 사실상 정보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규제개혁위원회 취지하고는 반대되는 것이라 제가 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이건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런 말을 제가 덧붙이고 싶고 지금 그런 가격 정보를 굳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 가격 메커니즘이 정유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불공정한 어떤 독과점적 횡포를 부리는지 아닌지를 사실은 다 감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낮은 것이고요. 다만 이제 유통 단계에서는 지금 확인이 용이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영세한 규모가 많고 최근에 휴업이나 폐업도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높은 이익을 보고 있지 않아서 이분들을 또 우리가 너무 옥죄는 것도 생계를 또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데 아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횡재세 얘기까지 막 나오는 것도 보니까 유류세 낮춰도 소비자들 정말 기름값 떨어진 거야. 그리고 좀 천천히 떨어뜨린다. 그럼 불만, 정유사들의 불신 높은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정유사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류세 인하, 뭐 인상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한 이벤트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하를 했을 때 바로 내려주면 아 그래 정말 정유사가 이렇게 이제 인하를 해도 바로 내리는구나 하는 신뢰를 얻었을 텐데 사실 저희가 2018년에 하고 2021년 두 번 유류세를 인하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내릴 때는 바로 내린 주유소가 적고요. 내릴 때는 내린 주유소가 적고 올릴 때는 바로 올리는 주유소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유류세를 정부는 낮춰줬는데 소비자한테 체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유사와 주유소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서로 핑퐁 게임을 하는 겁니다. 주유소는 정유사가 낮춰주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싸게 파냐. 정유사는 우리는 낮게 줬는데 주유소는 계속 비싸게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가격 공개를 통해서 좀 실제로 정말 어느 단계가 문제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을 시정을 좀 통해서 결국은 소비자한테 이익이 좀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주유소들은 유류세 낮춰도 왜 실제 휘발유값 안 내리냐 하면 이미 받아놓은 이 휘발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팔 때까지는 바로 못 낮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올라갈 때는 그러면 싸게 받아놓은 걸 다 소진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바로 올려버리고. 네, 바로 올려버린 주유소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 소비자 불신을 해결을 사실 하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정유사가 좀 신뢰를 회복을 했었으면 좀 이런 때 좀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진 않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사실 가격 공개로 인한 어떤 말씀하시는 규제라는 것이 과연 소비자의 편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의 가격 구조를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작년에 어느 순간에 이제 전국에서 제주도 가격이 가장 비쌌던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주도는 배로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유통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보다는 대리점과 주유소의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견고해서 그 사이에서 마진이 굉장히 많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그 마진이 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실제 그 부분도 그런 과연 대리점이 문제인 건지 주유소가 문제인 건지를 보고 싶었는데 이 단계별 가격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주유소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오히려 가격이 공개돼서 우리가 좀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를 좀 더 해명을 하고 싶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주유소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정유회사나 주유소들에게 반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고유가 상황에서 힘든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해줬는데 혜택이 체감이 안 된다면 당연히 불만이 폭주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있고 우리가 매일 모든 걸 다 꼼꼼히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국감에서 이 문제가 한번 지적이 됐고요. 당시에 그 기재부 부총리가 정유사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의 반영은 적절히 확인이 됐다. 이거는 이제 있었고요. 유통 단계에서 그러나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불명확합니다. 어떤 주유소는 제대로 반영을 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알뜰 주유소는 정책적으로
다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면 또 인센티브를 주고요. 네. 그러나 일반 주유소는 이제 그런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걸 좀 조절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주유소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1.7%밖에 안 돼가지고 대단히 비인기 업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참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정유회사 막대한 수익 둘러싼 논란, 그러니까 석유류 가격 공개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 거냐, 횡재세를 매겨야 되거나 말아야 될 거냐. 두 분만 얘기 들어도 논란이 앞으로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네요.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서야 이컨슈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